다음 이슈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원 출석 장면을 통해서 최근의 민주당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이동규 씨가 팩트를 김문희 소장이 직접 SBS한테 사전 질문제를 안 받으셨다는 입장이십니까?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검찰 의견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지자들 많이 와 있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대변인 네. 이번 법원 출석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뭐 특별한 언급 없이 법원에서 이제 필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이 법원 출석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재판과 관련된 건요. 이제 어제도 예. 이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예, 다다음 나가시는데 저희가 뭐 회의도 당겨가지고 뭐 최고위원 회의까지 다 주재를 하고 비공개까지 메시지를 내고 말씀하고 하기 때문에 당무에 뭐 차질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한일 정상회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대통령이 좀 잘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네. 잘못된 부분 지적했고 재판정 들어갈 땐 지난번도 그렇지만 이거는 뭐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말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할 말씀은 그 재판정 안에서 기자들도 다 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재판은 또 차질 없이 받고 당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튼 어제 열린 법원 그 신문에서도 가장 관건은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바 또 변호인단 측에서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엇갈렸는데 판사분들은 저런 재판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글쎄 판사들은 어떻게 이 변호인과 검찰의 충돌 양상을 보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자백하고 긍정하는 사건이 아니면 예. 검찰 측 주장과 피고인 측 주장은 정면으로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 사건도 지금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은 같이 출장을 갔어도 눈도 안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한 10여 명 정도가 열흘 정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다녀왔는데 네. 열흘 내내 같은 일행끼리 눈도 안 마주쳤다. 네. 조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프를 치면서 이게 외국 골프장 가면 왜 2명이 타는 네. 골프 카트가 많은데 네. 지금 유동규 씨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하고 같은 카트에 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그 카트 운전을 김문기 씨가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뭐 증거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니까요. 판사는 3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 국민참여재판 물론 이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아니겠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많은 배심원들이 이걸 판단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저는. 뭐 국민참여재판은 뭐 특별할 건 없고 네. 상식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사실 인정 여부는 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형량이나 양형은 재판부가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네. 아니라서 그렇죠. 네. 재판장과 양쪽의 배석 판사 이제 3인이 사건 심리를 종결한 이후에 서로 합의를 하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유무죄에 관한 합의도 하고 또 형량에 대한 합의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 원래 2달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4월 안으로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고
그게 확정이 된다. 그럼 네. 대략 430억 정도를 환급받았던 그 대선 네. 그 지원금 그거를 다시 내놔야 되거든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당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그렇죠. 생존까지 걸려 있는 재판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거의 2주마다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법 리스트가 커지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계속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 때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 보니까 올해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 지금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기가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불리하다는 당내의 분위기를 반영한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퇴진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 내년 4월 총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상당한 또 이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연말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가진 채 갖고 가면서 이 나중에 이제 연말에 물러날 때 일종의 뭐랄까 물러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자체는 2016년도 당시 그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당시 대표의 그런 선택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는 뭐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네. 그때하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2015년 말, 2016년 넘어가는 또 도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개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5년 연말쯤에 당시 동교동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선다 하더라도 사실은 친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당에 대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비명과 친명의 대립과 갈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때 당시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이미지가 부각됐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말까지 가가지고 물러날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밀려나는 것처럼 삐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요. 당시 2016년도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해 짜르로 불렸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한 이 일종의 뭐랄까요 관리자를 또 다른 관리자를 찾을 수 있을까? 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그때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아마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 퇴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강성 친명계 주자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빨리 퇴진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어떤 얘기가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아무튼 뭐 회의도 많이 들어가고 보면 네. 물론 뭐 그런 뭐 당대표 퇴진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방송 나와서. 근데 저는 세 보면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분은 아닌 것 같고 나오시는 분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네.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 뭐 제가 정확히 뭐 다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분과 실리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네. 뭐 앵커도 잘 아시지만, 근데 명분이라는 게 지금 당 대표가 지난 8월에 당대표가 될 때 지난해 77%가 넘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런 것처럼 분당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특히 호남이라는 곳에서 민주당의 어떤 상징적이고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호남에서 당의 지지도가 정말 급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기사 때 봤으니까 아는데. 하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도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나 보면은 대선 후보 지지도도 부동이고 민주당 지지도도 이제 뭐 대통령의 최근 행보랄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는 컨벤션 효과가 사라진 다음에는 지금 한 조사에서는 뭐 한 50% 가까이 가는 47.7%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바 비명 쪽이라는 분들이 당대표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당직 개편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리도 우리 차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 시절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트랙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대표가 만약 그분들 말씀대로 퇴진할 이유가 생기더라도 네. 다시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당원들이 선택하는 분이 또 되겠죠. 뭐 최고위원들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 방송에 나와서 한두 분 얘기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현재로서 대표도 아까 오영환 원내대변인 얘기했듯이 어떤 방법으로 당을 조금 더 화합시킬까, 네. 또 불신을 해소할까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시는데 퇴진 얘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네. 사라진 상태다. 이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익숙한 용어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하야를 하는 식으로 질서 있게 퇴진하면 뭐 구속되는 일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가 됐었던 용어이긴 한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네이밍으로 뭐 이렇게 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좀 만나보면요. 차라리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계속 민주당이 유지하는 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영남 의원님은 어떻게 그런 의견들 평가하세요? 총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만한 민주당 대표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다만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선거법 관련한 재판 광경을 봤습니다만 이제 몇 달 있으면 재판이 훨씬 많아질 것이거든요. 뭐 대장동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성남 FC 후원금 문제 뭐 이런저런 재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의석을 169석이나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뭐 사나흘에 한 번 이상씩 재판정을 다니면서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한국 정치가 그래도 건국 이후에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퇴행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이런 측면에서는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총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또 큰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마저 지금 민주당 내는 이재명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죠. 그 이상민 의원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이다.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얘기했고 저게 당연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저는 현실을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수박 칠적이라고 참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데 거기 1번으로 올린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당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다 그랬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물밑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질서 있는 퇴진론 나오는데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저는 당연히 그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는 이유가 그 당내 말하자면 화합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법에 대한 그 대표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친명계 입장에서는 비명계의 어떤 지도부 전복 전략을 막아내면서 명분과 타이밍을 축적하는 양자 간의 이득이 다 맞는 균형점이 있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입을 통해서 약간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당분간 질서 있는 퇴진이 나오는 연말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지 말아라고 친문계 의원에게 사인을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약간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가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질서 있는 퇴진은 다시
8월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불이 예.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봉책에 불과한 건데 이상민 의원이 좀 기분 나쁘게 반응한 것도 이해됩니다. 그 지난 10년간의 뭐 선거 역사를 봤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 사람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레임덕 간다. 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반이 국민의힘이 가능한 목표 수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용산의 개입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윤 대통령이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꼭 일궈내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만큼 총선 승리가 절박한 것인데 예.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어요. 예. 그러나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방까지는 아니라도 예. 일당이라도 일당. 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최소한의 방어는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흘러가는 국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조차도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죠. 남았으니까 예, 우리가, 물론 예. 그렇지만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실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근데 전혀 오히려 없어요. 내려가고 있다. 그것은 이 친윤 일색의 지도부에다가 또 실무당직자까지 또 친윤 일색이다. 이것은 좀 심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아마 상당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 과반을 얻는다는 건 모든 정당, 뭐 집권 세력의 목표겠죠. 그런데 과거에 과반을 얻었던 그 정치 집권 세력이 이렇게 많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더군다나 집권 중반기에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질 수도 있는 선거여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과반의 의석을 얻으려면 짧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수도권이 네네. 지금 120석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못 내면 국민의힘이 네. 과반은커녕 사실 일당도 되기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뉴스와이드에서 짚어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